자, 얘들아, 이제 시작할게. 자, 우리 이제 8월 26일 수요일 이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할 건데, 우리가 또 1학기 때 온라인 수업 하다가 잠깐 또 학교 오다가 또 방학했는데, 또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코로나가 터져버렸네.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이번 주에 온라인 수업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학교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온라인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진도는 지금 하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쭉 진행할 거고, 우리가 등교하면 학교에서 할 것은 뭐냐면 이제 수행평가를 할 거야. 다 알겠지만 1학기 때 우리가 준비한 그 발표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자신의 진로와 맞게 그 발표 주제를 선택하고 그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 수행평가를 진행할 계획이야. 그 구체적인 거는 이제 우리 학교 온 다음에 내가 각 반에 들어가서 알려줄 수 있도록 할게. 그러면 자, 오늘부터 나갈 부분은 바로 한국 현대사 부분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쭉 배워온 게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배워왔어. 우리 맨 처음 만났을 때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갖고 쭉쭉쭉 개화정책, 이정척사, 그 다음에 뭐 동학농민운동 등등등 여러 가지를 배우다가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침탈당했지. 그래서 일제강점기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일제강점기 역사를 10, 20, 30년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았어. 자, 그 이후에 우리가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는데, 그 이후부터의 역사를 한국 현대사라고 한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이번 시간부터 배워볼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주제와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수립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수립.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과정을 여기서 살펴볼 계획이야.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대한민국의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거워하지. 광복을 했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야. 그래서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광복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광복과 국토 분단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에서 패망할 것 같으니까 건국 준비 노력을 많이 했어. 자, 그 도중에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조선 건국 동맹이고, 이게 나중에 건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이제 발전이 돼. 자, 그리고 여기서 만든 게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건데,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이후에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당시에 소련이 북한을, 그리고 미국이 남한을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된다. 사실 소련과 미국은 2차 대전 때 같은 팀이었어. 우리 저번에 얄타회담 배웠지? 얄타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소련을 2차 대전에 참여시켰잖아, 자기 팀으로. 그래서 결국엔 승리를 했어. 자,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바로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자, 그리고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자,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이제 세계가 양분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싸우게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전쟁을 하진 않지만 실제로는 정말 전쟁하는 것보다 더 차갑게 전쟁을 한다라고 해서 냉전 체제라고 불러요. 냉전 체제. 냉전, 차가운 전쟁이라는 거야. 자, 그 결과 북한에는 소련, 남한에는 미국이 점령하면서 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광복한 우리나라를 미국은 자본주의, 소련은 공산주의 진영으로 만들려고 한 거야.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소련과 미국이 주둔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광복 후에 우리나라에도 여러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우익과 좌익이 있네, 그치? 자, 우익과 좌익,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자, 우익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 미국 자본주의 진영이라고 보면 돼. 우익은 미국의 자본주의 진영, 그리고 좌익은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 보면 공산주의, 자본주의 나오는데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모두가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함께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살자. 이게 공산주의고 자본주의는 능력에 따라 자본에 따라서 개인의 차별을, 개인의 차등을 인정하는 그런 것을 자본주의라고 하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우익과 좌익이 있었는데 우익에는 이렇게 3개의 정당, 좌익에는 1개의 정당이 있었다. 물론 더 많았지만 내가 여기서 너희한테 알려줄 정당은 3개, 1개가 되겠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한국민주당, 줄여서 한민당이라고 불러. 한민당. 자, 이 한민당은 김성수, 송진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됐던 정당인데 사실 김성수, 송진우 이 사람들은 이 친일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친일의 행적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 이런 친일파였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어. 그러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건 뭐야? 자기가 이제 처벌을 받을 걸 가장 두려워하지. 왜냐면 내가 한 행동이 이제 있으니까 좀 땡기는 게 있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한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고 이 한민당이 바로 임시정부를 지지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는 당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던 정당이야. 그런데 그 정당을 한민당이 지지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통속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난 친일파 아니야. 사실은 나는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정당이야. 이렇게 옷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임시정부를 지지했고 미군정도 이제 우호적으로 이제 대했다. 미군정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있었던 군대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미군정이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어. 이런 여러 정당들이 다 있었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즉 남한을 점령한 다음에 이런 정당들을 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 대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정부는 미군정 하나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군정의 힘이 굉장히 셌지. 그러니까 한민당은 이 미군정에 붙어서 이제 조금이라도 살려고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당은 독촉이라고 불러. 독촉. 독립축성 중앙협의회 이승만이 있는 진영이고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과 우호적이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이승만은 친일파를 많이 기용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일파가 있었던 한국민주당과도 조금 친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한독당을 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님이 들어가 있네. 그치? 자, 당연히 김구를 중심으로 이제 한독당이 있었고 많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참여한 정당이 바로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이 이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좌익으로서 정당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모스크바 3상 회의라는 게 열리는데 이 모스크바 3상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나갈 내용이기 때문에 잘 한번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얘들아 채팅창 끄고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 되게 재밌게 논다 너네.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집에만 있느라 되게 답답하고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또 채팅으로 이제 그동안 봐왔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소통하고 그런 시간이 지금 우리 내 수업이 되고 있니? 내가 이게 수업을 지금 방금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보자마자 뭔가 그냥 인사도 없이 수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일단 여기까지 나가고 일단 조금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 학생들 참 보고 싶었는데 방학도 짧았긴 했지만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아쉽고 코로나 안 걸리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 지금 원주 보면 거의 100명 가까이 이제 확진자가 이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원주 사람이 또 횡성으로 왔다 갔다 많이 한단 말이야. 직장 출퇴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 최대한 집에서 나가지 말고 집에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몸과 마음을 조금 휴식을 좀 취했으면 좋겠네. 그치?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 많잖아. 사실 학원도 뭐 개인이 가겠다면 뭐 내가 강제적으로 말릴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가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학원 이런 것도 조금 자제하고 좀 집에서 좀 편안하게 잘 쉬었으면 좋겠네. 집에서 쉬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 온라인 수업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너희에게
좀 책을 읽으라고 좀 강조를 하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원래 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생기부도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비교과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챙기기가 굉장히 힘들어. 왜냐하면 애초에 학교에 오질 못하니까 활동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학교에 오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비교과 활동을 챙길 수 있는 영역이 있어. 그게 바로 독서야. 독서는 집에서 혼자 읽을 수 있잖아.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고 그 독서를 통해서 이제 뭐 꿈을 찾거나 혹은 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넓히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좀 독서 활동을 좀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너무 덥다 얘들아 진짜. 지금 에어컨 풀로 틀어놨는데 계속 땀이 나갖고 지금 이렇게 땀이 많이 나면 머리도 망가지고 이게 그래도 영상 찍는데 좀 잘 나와야 되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갖고 지금 너무 힘드네. 자, 뭐 어쨌든 자 이제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거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스크바 3상 회의부터 들어가 보자. 여기 부분은 우리가 통합사회 시간에 웬만큼 다 배운 내용인데 다 까먹었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 시험범위니까 물론 그 전도 시험범위지만 오늘 한 모든 수업이 다 시험범위 시작이야. 그래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1943년에 이제 카이로 회담이라는 게 존재했어. 이 카이로 회담의 내용 중 하나는 뭐였냐면 바로 우리나라를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시키자. 그게 카이로 회담의 주된 내용이었어. 미국과 영국과 중국이 모여서 한 얘기거든. 자,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해버렸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된 국가로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럴 때 자,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 적절한 시기는 도대체 언제야? 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잖아. 그래서 이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시킨다는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가 모스크바 3상 회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모스크바 3상 회의는 미국, 영국, 소련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내용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되었다. 첫 번째, 한반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주자. 자, 여기 나와 있지.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시켜주자. 자, 그래서 이 임시 민주정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자, 그런데 한국은 1910년부터 45년까지 계속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왔기 때문에 과연 바로 독립을 시켜주면 한국이 잘 이렇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빠진 거야.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그러면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시켜주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영중서에 의해서 최고 5년간 신탁 통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최고 5년간이면 최소는 몇 년이야? 1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잖아.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거야. 만약에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면 이 정부에는 누구를 참여시킬 거야?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추후에 비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게 바로 모스크바 3상 회의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 러시아의 수도잖아. 모스크바에서 이제 세 개의 국가의 외무부 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한 내용이 요거란 말이야. 자,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보도가 되겠지? 근데 당시에 방송은 사실 없었지. 방송보다는 이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신문. 이 신문이 이제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나라에 알리는데 언론이 오보를 했다는 거. 오보. 잘못 알렸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대표적인 언론이 동아일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자, 보면 일단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신탁 통치의 조항만 보도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 통치를 소련이 제안했다고 보도를 했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우리나라를 보도를 한 거야. 자,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당연히 안 좋아했겠지.
우리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해서 통치를 당했어. 자, 그런데 드디어 광복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미영중서에 의한 신탁 통치를 받으라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그 신탁 통치를 바로 소련이 제안했다라고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보도를 한 거야. 자, 우리 작년에 이제 유명한 영화 중에 봉오동 전투라고 있잖아. 그치? 그 봉오동 전투에서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어떤 강도가 있어. 근데 어떤 그 강도가 집을 이제 털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을 죽여버려. 그 다음에 이 강도가 그 아내한테 이제는 나하고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아내는, 남편 잃은 아내는 그 강도와 잘 살 수 있어? 잘 살 수 없지. 자, 그런데 또 다른 강도가 와서 그 강도를 죽이고 다시 그 아내와 나랑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아내는 절대 그 강도랑 잘 살 수가 없겠지. 그동안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국가를 뺏기고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일본이 나가니까 다시 미영중소 이런 강대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겠대. 그거를 어떤 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엄청난 반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소련이 제안했다고 보도를 한 거야. 사실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 제안을 했는데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동아일보를 주축으로 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까 얘기한 그 김성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당연히 미국 쪽이야. 그러니까 미국에 뭔가 유리한 것을 계속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신탁 통치 조항만 보도하는데 그것을 소련이 했다고 거짓말로 이제 우리나라에 보도를 했다.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즉 모스크바 3·3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우익과 좌익은 모두 반대했어. 맨 처음에. 그런데 이 좌익이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서는 거야. 왜 그랬냐? 자, 맨 처음에는 둘 다 이 신탁 통치의 내용을 정말 싫어했어. 그런데 이 좌익은 다르게 생각한 거야. 물론 이 신탁 통치 좋지 않다. 그런데 말이야. 여기는 임시 민주정부의 수립이라는 내용이잖아. 우리가 이거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강조한 거야. 일단 우리만의 정부를 만들자. 그게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 신탁 통치는 최고 5년간이니까 최소 하루가 될 수도 있잖아. 그거 짧게 받아버리고 이 임시 민주정부를 기반으로 빨리 독립해버리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좌익은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익은 끝까지 반대, 좌익은 처음에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찬성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 모스크바 3·3회의의 내용을 기점으로 좌익과 우익이 극렬하게 의견이 갈린 거야.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된다. 아까 이 모스크바 3·3회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라고 이제 했잖아. 자, 거기서 이제 말한 대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어. 자, 그런데 여기서 미국과 소련이 의견 갈등이 있었는데 자, 임시정부를 만들어준다 그랬잖아. 근데 그 임시정부에 과연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 이것을 두고 소련은 애초에 임시정부를 만든다는 것은 이 모스크바 3·3회의의 내용이니까 이 모스크바 3·3회의의 내용을 찬성하는 세력만 여기다가 집어넣자. 임시정부에 집어넣자. 참여시키자라고 주장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이 모스크바 3·3회의의 내용을 찬성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야? 좌익 세력이지. 그러니까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소련은 이 임시정부에 좌익 세력만 참가시키자라고 하는 거야. 즉 자신의 사람들만 임시정부에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소련의 주장이었던 거지. 자, 그러면 그걸 들은 미국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무슨 소리야? 왜 너네 세력만 참가시켜? 모두를 참여시켜야지. 모두를 임시정부에 참여시키자가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이게 계속 평행선만 가면서 결국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었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이라고 이제 조선 정판사는 화폐를 만드는 공장이야. 즉 지금으로 따지면 돈 찍어내는 곳이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위패, 위조 지폐가 이제 발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조선 정판사에는 사회주의 세력이 조금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를 바라보는 시선은 당연히 좋아지지 않았겠지.
즉 사회주의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야.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승만이 1946년 6월에 전라도 정읍에서 정읍 발언이라는 걸 한다. 이 정읍 발언은 이제 이 얘기야. 이제 무기 휴회된 공의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릴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정부를 고대하면 그게 어렵다. 그러니까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즉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게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인 거야. 여기 보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주장이라고 돼 있지. 이것을 이승만이 이제 주장을 한 거야. 사실 이승만은 꿈이 뭐냐?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네. 대통령이 되려면 일단 나와 경쟁하려고 하는 그 경쟁자들을 최대한 줄여야겠지. 그런데 당시에 북한에도 정말 인기 많은 민족 지도자가 많았어. 김두봉, 조만식, 뭐 박헌영, 김일성 등등 여러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면 대통령 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하! 일단 남한 북한 분리하자. 통일? 한반도? 한국과? 다 필요 없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되는 거야. 남한만 따로 정부를 만든 다음에 그 남한 안에서 이제 경쟁을 하면 내가 승산이 있다 라고 생각한 거야, 이승만이. 그래서 이승만이 이때 정읍 발언을 실시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이후에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1910년부터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피와 땀을 흘리면서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 독립운동을 한 이유가 우리가 국가를 둘로 나누기 위해서 한 거야? 아니지. 원래대로 원래 하나의 나라였던 그 나라 그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잖아. 근데 나라가 둘로 갈라지려고 그래.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이라는 게 펼쳐진다. 좌우가 서로 합작하자. 서로 합쳐서 새로운 통일정부를 만들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배경. 미성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 등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좌우합작 운동이 실시가 되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는 이제 여운형과 김규식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운동이 펼쳐졌는데, 자, 여기 보면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렇게 돼 있네. 자, 중도 좌파는 좌파긴 좌파인데 완전 좌파가 아니라 중간 좌파. 중도 우파는 완전 우파가 아니라 중간 우파.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 좌파가 있고 여기 우파가 있어. 여기 중간이네. 그러면 자, 이 중간으로부터 조금 좌쪽으로 간 요게 중도 좌파. 그 다음에 중간으로부터 조금 간 요 정도 되는 게 중도 우파. 다 이제 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좌우합작 운동을 실시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미군정이 지원을 했네. 야, 당시에 1946년 이 시기 때 이 우리나라 민중들, 국민들은 좌익과 우익이 합쳐져서 새로운 통일 국가를 만드는 것을 지지했을까 반대했을까? 당연히 지지했지.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거야. 분단이 오히려 이상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많은 민중들이 이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해. 근데 미군정이 지원을 안 하면 미군정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여론이 미군정을 싫어하겠지. 그래서 미군정이 이 좌우합작 운동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미군정이 뭘 만들어주냐?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쉽게 얘기하면 의회를 만들어준 거야. 의회. 그래서 이 의회에서 이제 만든 게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거야. 우리 이 7개의 원칙대로 이거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좌우합작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 그게 좌우합작 7원칙이야. 자, 그런데 결과 어쩔 수 없이 중도지만 중도 좌파고 중도 우파야. 결국에는 좌우익 간의 대립이 없을 수가 없었어. 자, 예를 들면 신탁통치. 중도 우파는 무조건 반대야. 근데 중도 좌파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토지. 토지는 이제 중도 우파는 당연히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좌파는 공산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된다. 친일파. 좌파 쪽은
친일파는 무조건 그냥 바로 죽이면 되는 거야. 총 쏴서. 그런데 우파는 친일파도 사람이다. 친일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당한 재판의 절차를 거쳐서 유죄임이 확정이 돼야 되고 그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좌우에게 대립이 좀 심했고, 자, 그러다가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결국에는 이 좌우합작 운동이 중지, 끝나게 된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2차 미소운동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소련이 의견을 결국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이 돼. 그러니까 이 한국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다가 넘긴다. 그랬더니 유엔에서는 뭐라는 거야?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실시해라. 총선거.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야. 국회의원. 자, 그래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한대. 인구 비례. 자, 지금은 남한과 북한 중에 어떤 나라가 더 인구가 많아? 당연히 남한이 더 많지. 근데 당시에도 그랬어. 비율로 따지면 남한이 2, 북한이 1 정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실시하면 당연히 남한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되고 북한의 국회의원이 3분의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북한이 거부한 거야. 자, 그랬더니 그러면 다시 유엔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해. 즉 북한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에서만 선거를 하렴이라고 한 거야.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는 바로 남한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남한만의 이제 단독 선거가 이제 실시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남한의 단독 선거가 실시가 되어서 국회의원이 만들어지고 의회가 만들어지고 정부가 만들어지면 진짜로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되는 거야.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야. 남북협상이라는 게 실시가 돼. 남북협상. 김구가 김규식과 함께 북한에 직접 넘어가서 38선을 넘어서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김두봉 등을 만나서 단판 짓겠다. 그게 남북협상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 지금 김구는 남한에서 정말 위대한 민족 지도자잖아. 그런데 이 김구가 직접 38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간다?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도 김구는 뭐라는 거야? 내가 38선을 베고 내가 쓰러질지언정 반드시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서 단판 짓겠다. 그래서 이제 김구와 김규식이 직접 북한을 가서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 그리고 협상을 다 했어. 단판 지었어. 얘기가 잘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주 4.3 사건. 제주도에서 4월 3일 날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자, 하지만 이렇게 남북 협상도 잘 됐고 4.3 사건도 발생했지만 결국에는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는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7월 17일 날 만든 것이 헌법. 그래서 7월 17일을 제헌절이라고 하지. 헌법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 헌법에 의해서 8월 15일 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아직 진압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들에게 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해라 라고 이제 이승만이 명령을 했는데 이 여수 순천에 있던 군인들이 그것을 거부한 거야. 거부하고 오히려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란,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한 거야.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친 게 여수 순천 사건인데 결국엔 이것도 정부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과정이야. 자, 그래서 이 과정의 역사를 너희가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잖아. 근데 이 대한민국은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너희들이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친일파 청산과 농지 개혁인데, 자, 여기만 빨리 하고 조금 쉴게.
자, 보면 자,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일본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을 때 같은 조선 민족, 같은 조선인으로서 조선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일본에 붙어서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그 친일파를 이제 광복한 이후에 청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땅 없는 사람들 땅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농지개혁이야. 이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은 우리나라가 광복한 다음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지금 봐보자. 자, 여기 보면 저울이 있네, 저울. 평등을 얘기하지, 평등, 그치? 어떻게 보면 이 정의의 여신이 이런 저울 같은 걸 가지고 있대잖아. 죄의 무게와 벌의 무게가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다 이 친일파 청산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보면 친일파는 왜 청산해야 되는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 옛날 얘기 아니야? 지금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반성하면서 살겠다잖아. 근데 왜 굳이 지금 와서 왜 굳이 옛날 걸 끄집어내서 그 사람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하는 거야? 너무 과거지향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친일파 청산은 우리나라의 사회 정의를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야. 사회 정의.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당연히 분열되고 없어질 수밖에 없어. 자, 예를 들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벌을 안 받아. 그럼 다른 사람들도 범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네? 그럼 나도 범죄 일으키는 거야. 그런 사회가 되는 거야. 자,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유명한 책이지? 정의란 뭐야? 정의할 수 없어. 정의가 뭔지 정의할 수 있다면 내가 여기 존재하지 않겠지. 그치? 자, 근데 정의라는 거에도 대원칙 같은 건 있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의의 대원칙은 뭐냐?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권선징악 옛날부터 이제 있어 왔던 거잖아. 그치? 그게 바로 정의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배신하고 일본에 붙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힌 그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이후에도 올바른 사회와 올바른 정의, 올바른 역사가 같이 진행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를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됐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반민특위야.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이걸 줄여서 반민특위 네 글자로 불러. 이거는 뭐 고유 명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냥 이 이제 약자로 외우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친일파를 많이 청산하려고 한 거야. 자, 그런데 이승만이 협조를 하지 않아. 이승만은 내 꿈이 뭐야?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되는 게 내 꿈이야. 근데 됐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야 돼. 근데 기존부터 국가를 이끌어 나갔던 사람들은 친일파야. 그러니까 그 친일파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다 등용하면 국가가 맨 처음에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은 야, 그 옛날 일 그냥 잊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러면서 친일파 청산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이승만이 뭐라는 거야? 이 반민특위는 상권분립, 즉 헌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안보 상황이 위급할 때 지금 북한과 남한이 나뉘었잖아.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 그런 위기 상황에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협조하지 않아. 그 다음에 국회 프락치 사건. 이 국회에 있는 이제 반민특위 의원들 혹은 이 의원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빨갱이지? 아닌데요. 너 빨갱이라니까? 저 빨갱이 아니에요. 너 빨갱이야. 라고 하면서 잡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반민특위를 아예 습격도 해. 경찰이 습격해, 경찰. 당시 이제 경찰의 수뇌부, 이 노덕술이라는 사람인데, 이 노덕술. 이 사람도 친일파야. 자기가 잡힐 것 같으니까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서 이런 반민특위를 아예 습격을 해버려. 자, 그래서 이 반민특위 결국에는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 반민특위의 활동 기간도 원래는 2년이었어. 근데 이게 1년으로 활동 기간도 축소돼. 그러면서 결국에는 친일파 청산이 해결되지 않았다. 언제까지? 지금 현재까지. 그게 우리가 참 아쉬운 역사지.
이 친일파 청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친일파 청산 딱 해결했어. 야, 친일파다. 볼 거 없이 그냥 바로 총살이야. 뭐 이런 조사, 재판 이런 거 필요 없어. 과정 없어. 그냥 바로 친일파면 총살. 그러면서 친일파를 청산했단 말이야.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옛날에 이제 그 세계대전 때 그 독일에 의해서 점령당했었잖아. 그때 독일에 빌붙었던 사람들 다 죽였어.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는 이 친일파 청산을 굉장히 못한 그런 내용이 담고 있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해결해 나갈 그런 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자, 그게 친일파 청산이고. 자, 두 번째. 자, 여기 보면 이 장관, 강요 되게 높은 사람들이지. 자, 친일파 122명 중에 57명. 아, 그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이 장관이나 강요를 한 사람 122명 중에 57명은 친일파였다. 국회의원 851명 중에 약 338명이 다 친일의 행적이 있고 경찰도 거의 70%, 40%, 15%가 다 일본 경찰 출신. 군대로 이런 육군참모총장, 포스타 이런 사람들 다 일본군, 만주군 이런 친일파 출신이었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야. 이러한 역사를 기반으로 1950, 60, 70, 80, 90, 2000년, 2010년, 2020년 역사가 계속 흘러오니까 우리의 사회정의가 바로 서지가 않는다는 거야.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높은 지위에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누가 이 사람들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 어차피 위로 올라갈 사람은 불법적으로 친일파처럼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서 이제 사는 사람이 이제 저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사회정의가 바로 서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능력이 있는 만큼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잘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계속 위에 있는 거야. 과연 오늘날은 어떨까? 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개혁. 농민들이 땅이 없어. 옛날에 일본 때문에 땅을 못 가졌거든. 근데 일본이 없어졌잖아. 그럼 땅을 가져야지. 그래서 땅을 주기 위해서 농지개혁을 실시하는 거야. 자, 근데 남한과 북한이 농지개혁을 한 내용이 좀 달라. 남한은 경자유전의 원칙, 즉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겠다. 그게 경자유전의 원칙. 농부에게만 땅을 주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삼정보 기준.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 3,000평 정도? 그러니까 9,000평.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땅의 한도는 9,000평이다. 9,000평이 넘어가는 그 땅은 다 국가에 갖다 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국가는 3정보 이상의 땅, 초과된 땅은 유상몰수, 돈을 주고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땅 없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파는 거야. 그게 유상몰수, 유상분배. 철저히 자본주의적이지.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지주제가 철폐가 되었다라고 하고, 북한은 5정보 기준이야. 즉 15,000평까지는 가질 수 있어. 근데 그 이상 넘어가는 땅은 다 국가가 가져가는 거야. 어떻게? 무상으로. 무상몰수. 그 다음에 땅 없는 사람한테 분배를 한다. 어떻게? 무상분배. 공산주의답지? 자, 이렇게 농지개혁의 내용이 남한과 북한이 다르니까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은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가. 자, 이거는 여기다가 써놓긴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자, 맨 처음에 이 북한은 토지개혁을 먼저 한 다음에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 결국에 요 시기 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제 국가로서의 독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의 정식 명칭이 이거잖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 이렇게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남한 정권이 먼저 8월 15일 날 수립이 되고 9월 9일 날은 북한 정권이 완벽하게 수립이 되면서 남한과 북한은 확실하게 분단이 되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농지개혁이고, 자, 우리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맞춰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다음 위원회가 개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다음 위원회, 1차 미소공동위원회. 이 위원회가 왜 개최되었는가? 그것만 알면 되잖아. 답은 5번이네. 그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잖아. 답은 5번. 다음. 자,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아직까지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이 유엔에 뭐 상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치?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달 초 재헌국회는 이라고 돼 있네. 이 재헌국회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그래. 헌법을 만든 국회라 그래갖고. 자, 이 재헌국회를 잠깐 보면 이 재헌국회는 다른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야. 근데 이 재헌국회에는 임기가 2년이야. 그 다음에 200명이 뽑혔어야 되는데 200명이 안 뽑히고 198명이 뽑혔다. 왜냐? 나머지 2명은 제주도에서 이제 뽑혀야 되는데 그 제주도에서는 4.3 사건 때문에 선거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기간 2년, 즉 임기가 2년이고 198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거는 재헌국회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진 다음을 얘기하는 끝이 정확히 얘기하면 50 총선거 이후의 상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당연히 2번이 되겠지. 총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열렸을 거 아니야. 그치?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연설이 행해진 시기를 연표에서 찾아라. 여기 보면 일단 이 사람 얼굴만 보면 딱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난 이 사진만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기 이슈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되기 보이지 않으며 등등등 하니까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라고 얘가 말하고 있네. 정읍발언 얘기하는 정읍발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이승만이 되겠고 이승만의 정읍발언은 언젠가 모스크바 3.3회의 다음에 이제 남한의 50 총선거 일어나기 전.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감을 잡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6.25 전쟁과 전후 상황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나뉘었어. 근데 이 남한과 북한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 리가 없잖아. 지금도 사이가 안 좋잖아.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북한과 남한이 이제 전쟁을 하는 그 우리 민족의 정말 아픈 역사인 6.25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그 역사를 이제 지금 현재 46분인가? 자, 55분까지 쉴게. 55분부터 조금만 더 하고 쉬자. 알았지? 자, 쉬는 시간